오늘 3장 9 챕터의 상속세 단상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사람의 욕구라고 처음부터 예시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랑 부자 두 계층에 대해서 비도덕한 모습이 보일 때 서로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상속사를 판단할 때도 그렇지 않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등주의 신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회장님들에 대한 상속세만 관심을 가지고 왜 모든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런 범위는 적용하지 않는지 여기서 9장 챕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 챕터는 상속세 2탄인데요. 여기는 우리나라 세금 수준이 해외랑 비교해서 되게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들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고율의 세금을 매기면 이 부자인 기업가들이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을 오히려 고세율이 방해를 하게 되고, 또한 상속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볼 때는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징수율도 낮고 또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1% 미만인데 재정에서 오히려 이걸 폐지하지 않고 상속세를 올린다거나 계속 이렇게 세율을 늘려간다 이렇게 규제나 제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세금을 내려고 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갖가지 부작용이 많아지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소득세를 내고 나서도 이 부자들은 다시 이중과세로서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 부자들은 오히려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네, 내기 싫어하고 회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챕터 소득세 단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앞에 두 소득세에 대한 입장을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증세 논란이 요점입니다. 도대체 증세를 하면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교통사고를 통해서도 말해주고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소득세에 대해서 생각이 서로 모순적인지 이런 걸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왜 소득세가 잘못된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평성의 문제가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상위 0.3%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세수의 30%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증세를 하게 되면 불공평한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세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행정이나 절차들이 낭비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금을 올리면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비생산적인 쓸데없는 지출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증세를 하게 되면 소득이나 세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들은 각자 이윤을 추구하는 욕구가 다 있는데 자신에 대한 소득세나
세수를 올리게 되면은, 증세하게 되면 누구나도 그 이윤을 추구하려는 이유 때문에 이윤 행동을 중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득을 아예 이제 늘리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일어나면은 결국 소득이 안 늘어나면 일자리도 안 늘어나는 것이고, 결국 세수 감소가 이어지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의 수익 활동을 세금으로 방해하게 되면 결국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생겨나고, 또 거기에 딸린 소득세마저도 기대할 수 없고, 결국 알을 잘 낳는 닭을 잡아먹는 결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12챕터 개별 소비세 단상에서는요. 여기는 디지털 제품이나 의료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제품에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소비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한 모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한 사회는 서로 다들 구매력이 다 비슷하고, 그래서 다 나눠가지고 다들 재산의 수준이 다 비슷비슷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디지털 상품이나 제품이 나왔을 때는 소비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나온 기술이 비싸기 때문에 다 그냥 중간 수준으로 비슷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살 능력이 안 되고, 혁신마저도 이어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등한 사회는 부유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불평등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는 새 디지털 제품이나 새로운 기술 상품이 나왔을 때는 소비가 잘 되고, 그것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게 하는 혁신이 일어나게 되고, 그 혁신은 물건을 더 저렴하고 더 싸고 많이 공급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으로 이 챕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다음 나누리님 발제해 주세요. 저는 사장 좌파 이야기에서 8강 자유의 역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여기에서는 여기선 제가 그냥 한 가지 이렇게 짧은 내용이라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사회라고 하면 어떤 것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음, 공산주의 사회는 사실 자유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모든 자유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유사회에서 공산주의의 논리를 허용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것이 공산주의화 되어 버린다면 종국에는 우리 안에서 자유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유에 반하는 공산주의의 그 논리를 자유사회에서는 수용해 줘야 하는 것인가, 논해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뭐 언론의 자유라든지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어떤 것도 다 수용하자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자유를 거부하는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자유주의는 거부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9장 사회라는 말, 여기서 사회라는 또는 국가, 이런 단어는 굉장히 관념적인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개인들이 이 사회라는 단어를 의식할 때는 타자로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가 아닌 다른 사람, 남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그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우리 사회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약자를 보살펴야 할 것이다라고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사회라는 것은 내가 아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또는 내가 소외되지 않은 약자가 아니라서 내가 포함되는 사회라고 할지언정 거대한 사회 속에서 나는 그러니까 n분의 1만큼의 어떤 책임감만 가지겠다 하는 그런 아주 가벼운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용으로 결국에 약자라는 나의 처지를 개선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장 경쟁에 대한 오해. 이 사람 그 좌파들이 말하는 경쟁은 실제로는 뭐 승자 독식, 어떤 박탈감,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늘 항상 공평하게 뭐 배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원시 사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일 속에 바구니 속에 과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막 열심히, 그러니까 저기 바구니 안에 과일이 있어요. 저기 목적지가 보여요. 바구니가 어디에 있는지, 그 안에 과일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목표물이 정확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달려가 해갖고 애들이 제일 1등 하는 애들에게만 과일을 주겠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손을 잡고 다 같이 달려가서 다 같이 바구니에 손을 얹어서 다 같이 똑같이 나눠 먹었단 말이죠. 그럼 그들은 그것을 공정한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공정한 분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것은 그 바구니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바구니 안에는 얼마의 양의 과일이 있는지 이미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거대한 사회는 사실 그 과일 바구니가 어디에 있는지, 그 안에 얼마만큼의 과일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구니를 향해 달려가는 지금 우리 경쟁은 기꺼이 이제 우리가 그것을 탐색하는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는 거죠. 확실하지 않는 바구니를 찾아 나서는 어떤 모험가,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서로 이해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경쟁은 발견의 과정이라고 했어요. 어, 제가 예전에 이거 어떤 책에서 했던 건지 기억이 안 나네. 어, 시장과 경쟁이라는 부분에서 시장은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경쟁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은 각처에 분산되어 있는 어떤 암묵적 지식까지도 수집하고 가공하여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하고 그럼으로써 개인 서로 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계획할 수 있고 기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시장에서의 경쟁은 그 소비자의 긴급한 욕구를 값싸게 충족하는 방법을 발굴하는 과정이며, 즉, 발견의 절차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또 새로이 발견된 지식은 가격 변화를 통해서 시장 전체로 전달이 된다. 즉, 그래서 지식이 전달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시장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시장은 늘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이 발굴되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책에서 읽었습니다.
돌아가서 경쟁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있냐면 협업, 분업,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쟁이 없다면 늘 항상 논아 먹고 그냥 그렇게 한다면은 어떤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발전할 수 없다. 늘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시장이라는 것은, 그리고 교환이라는 것은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윈윈 관계다. 이거는 제가 시장 이야기 일정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인데, 자발적 이런 교환을 통해서는 양자 모두가 이익을 얻는 그런 윈윈 하는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책에서는 그 자유의 역설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공산주의 이론 자체를 말도 못 꺼내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제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발제해 주셔서 저는 자유주의가 완벽할 수가 없다고 네, 읽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자유주의는 그 가장 인류 역사상 완벽한 이제 가장 적합한 체제이긴 하지만 완전할 수 없다는 전제나 가정을 깔고 그 전제 하에 우리가 항상 되돌아보고 또 발전시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이슬람 이야기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주의를 인정해 줄 거냐, 민주주의를 뒤집으려는 공산주의라든지 그 민주주의라는 체제의 장점, 자유를 활용해서 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으려고 하는 공산주의를 인정해 줄 거냐. 마찬가지로 여기 이슬람도 뭐 우리는 자유주의자니까 어떠한 종교도 다 인정해 줘야 된다. 그 얘기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런 사람들도 다 인정해주고 포용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뭐 어떠한 말이든 주장이든 내재적 접근법으로 그 사람들의 그걸 다 그 사람 입장에서 다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거는 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모리님도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걸 이제 자유를 침해할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 건 맞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까지, 자유를 침해할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까지 틀어막아야 되냐. 예, 그 디테일의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예가 이제 이슬람이 저는 그 예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도 이 생각이 다른 사람, 믿음이 다른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보편성을 획득한 것은 그 자기는 그렇게 믿더라도 다른 생각,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겠다는 보편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 건데 이슬람은 아직까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류가 되기 전까지는 그 이렇게 숨기고 그 마음을 숨기고 그 사회에 침투하다가 자기들이 주류 세력이 되면 자기들 본색을 드러내는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까지 계속 인정해 주는 거는 아니고 이슬람 너희들도 다른 종교를 인정해라. 그렇게 해야만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런 거 분들 의견 있잖아요. 있으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이미 시대착오적이다. 아까 자유님 말씀하신 보편성과도 먼 그런 체제인데다가 인류에게 너무 해로운 체제이며 이념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짧은 공산주의와의 투쟁의 어떤 그 지구의 역사 속에서 짧은 역사이긴 하지만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2번, 3번의 그 전쟁을 치르면서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얼마나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지 알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예를 들면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의 성리학이 그 원래의 학문으로서는 뭐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나 그게 변질이 돼 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굉장히 불공평한 어떤 그냥 부조리한 그런 관습을 많이 만들어 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공산주의 그래서 조선시대의 성리학 같은 어떤 그게 주는 해로운 문화 이런 것들은 지금 바꾸려고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공산주의라는 것도 그렇게 이제는 시대착오적이고 이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는 거고 인류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다라는 그렇게 뭐랄까 '사멸시켜야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렇게까지 사멸시키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도 막 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공산주의가 그 운동도 그렇고. 어쨌든 '지향점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좀 이상하다 뭔가.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뭐 아는 사람들은 이미 끝났는데 왜?라고 할지 몰라도 뭐 민경국 교수님도 민족주의는 다 끝난 건데 왜 민족주의를 정규재 주필도 왜 자유 아카데미 그 강의를 민족주의 다 지난 얘기 뭐 아는 사람 다 아는 얘기 왜 하나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지금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금까지 인류에 제대로 구현된 적이 없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잊어버렸는데 20 몇 개국의 나라에서 50 몇 가지의 방법으로 온갖 그 사회주의적인 방법을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실패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 기술이 아주 발달을 해서 특이점이 와서 모든 사람이 경제 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 자유가 생기는 그 시점에서야말로 사회주의 이상 국가가 건설될 거라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시장은 실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해야 되고 분배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예, 뭐 다루고, 뭐 조치를 하고, 아니라고 계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얼마 전까지 공산주의를 말도 못 꺼내게 하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강력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주의 추종자들이 50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무엇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그것을 정말로 그걸 못하게 되는 게 성공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한다면 글쎄 이제 그게 실행되는 거를 막는 게 좋기야 하겠지만 그 막는 방법의 문제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자유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그 공론의 그 토론의 장에서 아예 모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는 예전에 뭐 박정희 때처럼 아예 뭐 출판물도 다 금지하고 못하게 하고 아예 꺼내지 말고 그런 걸 막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 반대편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사람이 이 기분이 상할까 봐 아무런 반대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실패했어. 이건 아니야."라는 얘기까지도 못하는 상황 때문에 거기까지는 허용하지는 말고 공론화는
시키되 이게 잘못됐고 이게 안 좋은 것이고 어마어마한 어떤 사람에 대한 희생을 치르게 만든 나쁜 사상들이다라는 거를 계속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쪽 주장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네. 야누리님, 그 어떻게 정리가 좀 되세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뭐 말할 수 없게 막을 수는 없지만 이제 계속 스스로 우리끼리 공부하고 이게 그것이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 그것이 발전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늘 항상 고민하고 공론화하고 얘기하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성교육을 공산주의도, 예, 공산주의도 허용하고 막 이렇게 맘대로 떠드는 나라가 일본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마음대로 공산, 떠들게는 더 기회는 줘야죠. 공평한 기회는 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떠들었었을 때 우리 또한 약간 좀 막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인제 일부 사람들은 뭐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비평할 권리는 없지 않느냐.' 하는 쪽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유롭게 자기 사상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내 기준에는 안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 내 기준에서 봤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당신이 기분 나빠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문화는 마치 내가 누군가를 어떤 지적을 한다거나 어떤 사람의 논리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마음 아파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성교육 받을 때 너희 다 알제? 이러고 넘어갔었어요. 그런 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 하태경 의원이 정규제하고 대담이라기보다 뭐 대선 후보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정규제 주필이 야, 전향했는 거 맞냐?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니까 전향했다. 진짜냐? 하태경 의원이 솔직히 자기들 학생운동할 때는 공산주의 관련 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보고 이런 것 자체를 아주 중요시했다. 근데 그걸 좀 풀어줬었으면 오히려 아유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알았을 건데 정보를 너무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겠다든지 뭐 이야기하면 다 죽이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되도 않은 이야기들을 주장을 할 때 반드시 학계이든 뭐 정치권이든 누구든 나서서 그거는 아니다. 잘못됐다. 틀렸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선영님 말씀하신 그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고 근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의 응, 기본 심리가 또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너무 하지 말라고 하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막 하고 더 싶잖아. 그리고 신비주의로 가지, 신비주의로 더 막 가지. 내가 막 응, 알아내고 싶고 막 캐내고 응, 싶고 응. 그런 차원에서라도 열린 장은 필요하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걱정하게 생겼어요? 전 자유주의라도 맘대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구만, 지금 우리 상황이. 세금 문제니, 문제는 자유시장 문제.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으니까 가장 큰 문제는 왜 사회주의가 문제인지에 대한 것을 알지를 못했던 게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왜 그게 틀렸는지를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사회주의 쪽에서 좌익 쪽에서 막 그냥 밀어붙일 때 쟤네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아무도
그거를 뭘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사회가 갑자기 변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또 누가 얘네들은 정말 무슨 어? 운동권들 떼씹하는 애들이라 그걸 넘겨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사회주의 자체의 문제에 대한 거를 왜 문제인지를 우리 스스로 다들 모르니까 계속 당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꾸준히 계속 그거를 반박하고 싸우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교육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저기가 되는 거라서 저는 오히려 열려 열어놓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자유를 해칠 자유를 허용되지 않을 이유를 우리가 계속 전파하고 알리기 위해서라도 해칠 자유를 주장한 사람들은 존재해야 된다.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죠. 네, 답 찾았습니다. 그 뭐지? 자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거나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튀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젊은 사람이 생각으로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 우산의 기원도 우산을 원래 여자만 쓰고 다녔대요. 서양에서. 근데 그 유럽에서 여자만 쓰고 다녔던 거를 이제 남자가 그 우산을 발견을 해서 그걸 혼자 쓰고 다니니까 이제 남자들이 그 남자 보고 왕따를 시키고 비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들이 써야 되는데 남자가 그걸 혼자 쓰고 다닌다고 비매너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남자는 계속 그 우산 쓰는 거를 고집하고 몇 년이고 몇 년 계속 이어나갔더니 나중에 우산이 상품화되고 현재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튀는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만약에 집단주의적인 인식이 강한 사회일수록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모리님 발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11 챕터 기부는 공공선인가 기부에 대한 거를 이제 기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현대 정몽구가 5천억을 기부를 했는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분석을 했어요. 첫 번째, 만약에 기부를 이 사람이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기부를 하지 않고 그나마도 쓸 돈도 기부 안 하고 그냥 갖고만 있었다면, 이건 저축해가지고 그 저축을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져서 경제가 발전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기부를 안 하고 회장이 돈을 썼다면 5천억을 한 사람이 다 먹지 못하니까 한계효용의 문제 때문에 다 뭐 소비재를 쓰기는 힘들 테니까 투자를 했을 건데 이 사람은 투자나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그 투자의 결과로 좋은 무언가를 결과물을 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기부를 한 경우에 그럼 과연 기부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됐으면은 더 좋은 결과를 낳았을까? 예, 첫 번째로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다고 치면 이 사람이 사실은 장학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이거를 집행을 잘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게 좋은 결과를 낳았겠지만 이 사람은 기부를 하는 사람은 장학금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그리고 그 장학금이 제대로 잘 집행을 하는 제대로 된 대리인을 고를지 어떨지도 잘 모른다. 아무튼 운 좋게 잘 집행하는 대리인이 을 만나면 뭐 투자에 성공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이거를 장학금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생활비로 기부했을 때 저소득층일 테니까 생활비로밖에 못 쓸 테니까 이건 어차피 먹고 사는 생활비로만 소모해버리고 재투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이것은 이 5천억이라는 게 투자를 통해서
그 부를 더 불리는 방법으로는 사용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196페이지에 이거 보고 야, 참 이 사람 정리 잘했다고 생각된 파트가 착하고 현명한 기부는 내가 소비할 돈을 아껴서 다른 사람의 소비로 전환시키는 기부다. 그래서 기부가 기업이나 이렇게 자본 측에서 기부하는 것보다 개개인들의 기부를 중시하는 게 그래서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게 됐고요. 그리고 착하지만 멍청한 기부는 뭔가 사업이나 이렇게 자본 투자를 통해서 사회적인 부를 늘릴 수 있는 돈을 그냥 다른 사람의 소비로 전환시키는 그런 기부는 정말 바보 같은 기부다. 예, 이 얘기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반대로 요즘 얘기가 많이 도는 보편적으로 나눠 갖는 보편적 무차별 복지라는 것은 가장 최악의 경우다. 이것은 이게 그 못 사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 데 쓰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나눠 먹고 다 끝나는 것이다. 이게 소비로 다 녹아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부의 문제는 긍정적인 측면도 일부 있지만 이게 어떤 식의 어떤 자본을 어떤 식으로 기부했을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손해가 나는 것이다라는 측면을 이해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면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 자체가 허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자기가 그 무언가 생산을 하고 그걸 선택을 받아서 성공한 돈을 벌게 된 성공한 기업은 이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제공을 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이미 기여를 했다. 오히려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기업은 자본을 헛되게 써서 성공하지 못한 망한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건 좀 그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는 그 투자를 받아서 이제 그 투자금을 날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날린 거잖아요. 그럼 그 기업가는 깜빵을 갔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는 투자금을 소진하고 제대로 그 돌려주지만 원금을 까먹은 그 사업가를 깜빵으로 보내는 그런 이제 것까지는 하지 않도록 이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그 투자도 기업가들도 그런 그 리스크를 안고 뭔가를 더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회적으로 자본을 탕진하는 것이 기업만이 사회적 책임을 오히려 물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자본이 자본을 낳는다는 그런 굉장히 막시즘의 사고방식인데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사실은 자본이 저절로 자본을 낳는 건 없고 그 자본이 그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라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는 그 강을 성공적으로 건너야 더 자본을 불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자본은 결코 자본을 낳지 않는다. 오로지 무사히 불확실성이라는 이름의 강을 건넌 자본만이 자본을 낳는다. 오히려 자본이 자본을 낳는다면서 공격을 하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의 안정적인 대형 사업장의 정규직들이 요구를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것을 자기들에게 투자하게 해도 그 결과물을 자기들은 버틸 수 있는 돈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민주노총은 사실은 자기들 자본이 있는데 자기들 기업이 성공하길 기다릴 게 아니고 그러면은 차라리 자본이 자본을 낳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왜 자기들은 자기 소유의 사업을 시작하지 않느냐. 생디칼리즘 운동하는 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노동자들이 직접 회사를 운영해야 된다 그런 걸 주장했잖아요. 사실은 그것만 따져봐도 사실은 자본이 저절로 자본을 낳지 않는다는 거를 노동자들조차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게 없다. 기업이 사회에 책임질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사회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라는 것은 그 가상의 그 제3의 그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럼 개인의 사회적 책임은 왜 우린 얘기를 안 하냐. 똑같은 논리로
개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한다면 우리 수혈만 생각해 봐도 사실은 이것저것 필요한 수혈용 혈액 양을 따져보면 한 사람당 평생 한 5번 정도 수혈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5번이라는 거는 기부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다쳐서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보험료인데 사실은 개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5번을 기본적으로 수혈을 하고 나서 헌혈을 하고 나서 6번 이상을 해야 사회적인 책임을 하는 거다. 기부라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는데 너는 개인들은 왜 그런 걸 안 하냐. 이런 논리를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좌익들을 깰 만한 좋은 예시들이 참 잘 나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5장 자본주의 얘기 여기까지 그냥 제가 할까요? 이기심의 토끼 얘기는 뭐 그렇고 이제 이기심의 문제. 이기심은 사실은 주어진 사실이다. 자연 법칙처럼 사람이 그 벼랑에서 그 뛰어내리면 바닥에 떨어지는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듯이 인간에겐 이기심이라는 것은 주어진 사실이다. 이 사실이라는 것은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기심을 어떻게 그 잘 구슬러서 가야 되느냐. 그래서 프리드먼이 얘기했듯이 사람의 그 도움을 받는 방식은 사랑이나 교육이나 힘 세 가지뿐인데 사랑은 미흡하고 힘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물물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기심을 서로 충족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냈다. 또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장에서 교환이 활발해질수록 사회 전체의 생산력은 확대되는데 이것을 그 전제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때 그제서야 교환이 촉진된다라는 것을 이제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사실은 그 교환의 그 결과가 시간이 흘러보면 굉장히 잘 살던 록펠러만 그 같은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그 사람이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누렸던 사치제조차도 우리는 지금 일상에서 즐기는 여행이나 그냥 그 승용차 같은 것도 과거에 교환이라는 게 오래되지 않았을 시절보다 굉장히 많은 결과물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 그리고 탐욕에 대해서도 사치란 것, 탐욕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탐욕이란 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다. 개개인별로 무엇을 탐욕으로 볼 것인가는 서로 이제 가치 기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이 탐욕이라는 가치 기준을, 주관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법을 만들면 문제가 된다는, 그게 바로 파쇼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체주의 파쇼라는 것은 그, 누군가의 가치 기준을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을 파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적용된 법으로 강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부유세, 상속세, 누진세,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좌파의 본질은 내 자신의 가치 판단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익들이 스스로 진보주의라고 이제 스스로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진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비약을 통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은 우리는 사실 미래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진보된 생활이 무엇이 오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유토피아라는 걸 정해놓고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무조건. 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보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진보라는 것은 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다. 과거를 놓고 봤을 때 과거보다 지금이 나아지게 한 사상들이 진보주의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좌파들은 진보라는 것을 읽은 적이 없다. 우리 오히려 그 시장 경제나 이런 것들이 진보를 이룬 진보주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좌익 아인슈타인이 멍청함을 정의하기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멍청하다고 하는데 좌익들이 멍청하다는 거죠. 계속 똑같이 이름만 바꿔가면서 똑같은 시도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멍청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오지 않은 미래 복지조차도 우리가 해보지 않은 그 복지라는 것이
시장으로 도달하지도 못하는 지점에서 복지국가가 먼저 그런 것들을 도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리고 경쟁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한 부분만 봤을 때는 그 경쟁에서 그 새로운 것이 혁신이 출현해서 무언가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이 모든 영역에서 경쟁을 통해서 혁신들의 결과물을 가지면 그 한 부분에서 피해를 본 듯이 보이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의 혁신 덕분에 이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파리바게트가 생겨서 빵집은 손해를 본 것 같겠지만 사실은 파리바게트가 생겨서 주변에 있는 시장들이 활성화가 되는 효과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동네 빵집 아저씨는 파리바게트 때문에 손해를 봤지만 대형마트 덕분에 또 이득을 보는 것이고,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하기 빼기를 다 한다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는 다 이득을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원시적 심정, 특히 좌익들이 또 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이 자본주의의 모습이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의 아름다운 서로 돕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들 하는데, 사실은 우리만 해도 서로 돕던 시절엔 이웃끼리 서로 인사하고 지내고 서로 돕던 시절을 해보면 그때는 인신매매도 많고 도둑 강도도 많고 학교 가다 보면 깡패한테 걸려서 돈 뜯기는 일도 많고 굉장히 그때는 바퀴벌레도 많고 그러던 건데, 생각해봐라. 과거에는 사실은 아무리 그 유럽의 기부인들이라고 해도 아름다운 그런 기부인들이라고 해도 손발톱이 아주 지저분하던 사람들이고 그 평균 수명도 나쁘고 했던 시절도 한 덩어리의 과거인데, 그것으로 돌아가면서 선택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돌아가려면 다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타주의 자체도 자본주의는 사실은 이타심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 이타주의라는 것이 그 자본주의를 해치지도 않는다. 다만 그 이타심을 그 강요하는 어떤 사회체제가 문제일 것이죠. 그래서 기부 동기 자체는 사실은 이윤 동기 못지않게 큰 요인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해서 자발적 기부 자체가 사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경우는 그냥 이어지는 말인데, 사실은 자본주의라는 것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이 탐욕만 생기고 물신주의가 생긴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물건값이 싸지고 물건이 흔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 사람들이 뭐 주변 사람들과의 그 교류 같은 걸 중시하는 게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더 커진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집에 그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강아지 고양이와의 교류조차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본주의의 발전 덕분이다. 그리고 환경 같은 것들을 환경이나 영혼 같은 것들을 중시하게 된 것도 사실은 자본주의 발달 덕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말로 마치고 있어요. 미제스는 자본주의가 성취한 것들을 알고 싶다면 주위를 둘러보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자유주의자들이 사실은 그 과거의 역사, 특히나 과거 역사 중에서도 굉장히 그 디테일한 미시적 그 세계의 모습, 생활사, 과거 시절의 생활사들에 관한 것들을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주변의 좌익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리님, 이거는 제가 다른 질문인데, 이 비누의 그 발명이 그 위생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냥 물로 씻는 거랑 비누로 씻는 거랑 차이가 많나요? 굉장히 많이 미쳤어요. 비누의 그 역할이요. 그때 그 말하자면 피부에 붙어 있는 기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 피부 기름막에 보통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리고 지저분한 것들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거를 씻어내려고 하면은 물이 많이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데, 비누가 나오면서 굉장히 적은 양의 물로도 그것을 씻어내고 굉장히 금방 위생에 도달할 수 있게 됐죠. 비누의 역할 커요, 실제로. 그리고 상하수도의 그 그 발전이 중요한 역할도 했고, 그리고 비누 같은 것들의 발전이 굉장히 물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큰 영향을 미쳤어요. 아, 예전부터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또 나와 가지고 마침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책을 끝나고 나서 어 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가장 뭐 저한테 인상적인 거는 아인슈타인의 재발견인 거예요. 저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만 한 그쪽 사람인 줄 알았더니 무슨 바이올린도 잘하고 이 멍청함의 정의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막 이런 멋진 말도 할 거야. 아인슈타인은 정말 천재 맞나 봐요. 전 아인슈타인의 재발견이네, 이 책의 저의 느낌은.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까 아인슈타인 관련된 좀 책 좀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말씀 들으니까. 아, 그러네. 그쵸. 정말 이거 근데 말고 앞에서 아인슈타인이 듣는 그렇게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지는 못했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 네. 어쨌든 뭐 근데 왜 자꾸 그 아인슈타인 그러면 바이올린 같이 나오는 거야? 응? 근데 아무튼 뭔가 일가를 이룬 사람은 그 뭔가 진리를 통찰하는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4장 11 챕터에 그 저축률이 25%에서 지금 3%된 게 그 미래보다 현재를 더 선호한다고 해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그 잘못 적은 걸 겁니다. 그러니까 25%이다가 마이너스 3%다 이러면 시간 선호의 방향 자체가 달라진 건데 그게 아니고 이자율 자체가 떨어진 거는 그냥 선호하는 정도가 조금 덜해졌다는 거지. 누구나 사람은 현재 1,000원 받을래, 미래에 1,000원 받을래 그러면 무조건 현재 1,000원이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모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를 더 선호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조금 좀, 저, 잘못 적은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축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투자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쓰긴 했네요, 진짜. 이게 읽을 때는 되게 그럴듯했어요. 맞아. 이렇게 말이 되네요. 이런 생각. 음, 그러니까 낮은 출산율 얘기도 이런 좀 시간 선호 이것도 반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그 3장의 9챕터에 누가 줄 서는데 새치기를 했을 경우에 규칙을 어겨서 말고 당장 내가 손해보기 때문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규칙을 어기기 때문에 그게 화가 나고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이게 몇 두 개? 페이지죠? 그 133 133페이지, 페이지. 133. 133. 저는 두 저는, 개 다 동시인데. 예, 근데 두 개 다 동시인데 그중에서 굳이 더 나를 면밀히 내 마음을 살펴본다면 B일 것 같아요. 규칙을 어겼지만 나한테 딱히 손해가 없으면 막 그렇게 화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자한테 굳이 태클을 건다거나 상속세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는 충분히 의미는 알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정의에 대해서 사실 좀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차 끼어들기를 얌체같이 할 때 쟤가 안 끼워주고 뒤에 가서 끼는 것도 저는 불편했거든요. 근데 새치기 할 때 내 뒤에 끼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진 않지 않아요, 보통? 저는 별 아무 느낌도 보통 안 나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저는 두 개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처음에 판단은 그 사람이 법을 어긴 것 때문에 판단이 일단 들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감정이 흔들리게 되고, 그 사람이 나보다 그 법을 안 지켜가지고 얻는 이익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정의감의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직 생활을 하고 단체 생활을 하고 하는 그 뭐 영장류나 인간들한테나 그런 쪽에서는 그 집단의 규칙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벌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분노를 느끼는 게 그 내재돼 있다는 그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범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정당한 일을 했다. 복수를 하는 거나 어떤 처벌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의감에서 했다라든지 이렇게 그 많이들 이야기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의 규칙을 어기는 것도 우리 집단을 해하는 거기 때문에 저건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 있어. 이 뭐 상속세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예,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근데 그 무게는 좀 다르지 않아요? 내 앞에 낀 사람이 꼈을 때 분노감하고 내 뒤에 사람이 꼈을 때 분노감의 정도는 다르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뭔가 그 법에도 여기 저자분이 말씀하셨듯이 5장에서 법에 뭐 소득세, 상속세 이런 게 다 파쇼적이라고 말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우리 법이 개인에게 자율적인 그 선택권을 부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개개인의 의식 속에서는 그 타자가 자신의 자율성을 이렇게 지키지 않고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닐까. 너무 어렵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화가 나는 정도도 있는데 사실은 정도가 좀 난 이거 보니까 갑자기 정말 뜬금없는 생각인데 차 이렇게 껴들 때 내 앞으로 차 껴들려고 할 때 공간을 안 내주면 이 차들이 저 앞으로 가서 나보다 저 앞에 끼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건 별로 화가 안 나거든요. 그거 그 이유를 모르겠어 나도. 그게 그 쌤이 이상한 것 같은데? 왜? 아니요. 아니 모리님은 뭐냐면 네. 자기의 공간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권에 있는 것은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공간은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처분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 가지고 정신적인 분리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른 어떤 공동체의 규칙이 지켜져야만 하는 건데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느끼는 분노는 그게 인제 '도덕감의 시작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뒤에는 사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내가 100%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도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내 앞에 끼어 있는 사람은 나의 어떤 나의 재산권의 행사 또는 나의 어떤 권리의 침해 이런 부분이어서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화를 내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일 수가 있는데 내 뒤에 오는 사람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공동체의 어떤 질서를 훼손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막 화가 느껴진다 하는 거는 그게 정당한 화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당하지 않은 화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지혜가 생겨야 된다라는 것도 그거인 거거든요. 어 예
예를 들자면 똑같은 사람이 나한테 와 가지고 내가 정말 뭐 급해서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내 아내가 지금 출산을 해서 너무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데 좀 끼어들어 달라."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양보를 해 줬을 건데 '왜 내가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지?' 하는 그런 심리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심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정의감한 만큼 우리의 어떤 비열하고 저열한 그 질투심이라든가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적절하게 포장시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돼요, 사실은. 네, 근데 저는 저기 뭐 중국에 가 가지고 그 횡단보도를 건넌 적이 있어요. 그 시골 시장이 있는 그런 쪽에. 근데 중앙선이든 사람이건 그냥 무시하고 차들이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정말 칠 뻔하기도 하고 뭐 오토바이든 차든 신호등을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데에서는 서로 화들이 안 날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 그 법이 좀 선진국이 갈수록 개인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역으로 따지면 만약에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고 평생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만 살고 있었고 그게 자연 발생적인 어떤 질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내가 어떤 불편함은 당연히 느끼죠. 질서 정연해 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랬을 때 얻을 수 있는 나에게도 직접적인 이득이 있는 거고 그런 어떤 그 불안질서한 어떤 카오스 쪽에서 느끼는 나의 어떤 피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은 느낄 수가 있는데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데에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수준이 된다면 그거는 경계해야 될 부분까지 갔다라는 거죠. 내 자신을 경계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항상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 또한 침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운전 얘기가 나와서 운전할 때 그냥 뭐 딱 정리한 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끼어드는 차들에 대한 나의 정리. 아까 지금 선영님도 말씀하셨지만 끼어들거나 급하게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면 화 안 나요. 다 그냥 끼워주는 편이고 그렇게 딱 정리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무단횡단이나 뭐 사람들이 갑자기 막 그 끼어 막 뭐지 내 앞에 나타나거나 막 이럴 때 내가 운전할 때 그럴 때 사람 생명이 있는 거하고는 대결하지 말자. 차는 훨씬 위험한 물체니까. 그래서 사람이나 생명이 있는 거한테는 무조건 양보한다. 내가 무조건 그들하고는 내가 어 그 멈춘다라고 정리를 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편해요, 운전하기가. 그냥 뭐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교통의 운전을 예를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별 스트레스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나는 아까 선영님이 더 앞자리에 끼는 거는 받아들여도 내 앞자리에 끼는 거는 내가 못 받아들이고 화가 난다는 거를 재산권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걸로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그것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 내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로 막 저 뒤에 줄 서는 거 놓쳐서 뭐 급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가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봐줄 때도 있고 이놈 새끼 야 못하겠어. 내가 안 봐줄 거야.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내 기분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약간 이게 재산권의 느낌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사람이 꼭 일관되지 않게 내가 이렇게 그때그때 껴주기도 하고, 그냥 안 비켜주기도 하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좋은 거구나, 그게. 내 재산권을 행사하는 어떤 즐거움 같은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거 이제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니까 우리가 재산의 개념을 사실은 인제 어떠한 뭐 돈 아니면은 뭐 귀금속 그런 어떤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내 재산권의 행사인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제 내 바로 직접적인 권한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른 사람이 억지로 빼앗았었을 때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박탈감을 느끼면서 분노를 느끼고 '이건 아니야. 나의 양해를 먼저 구했어야지.' 하고 얘기하는 것은 대다수의 문화에서 충분히 충분히 인제 납득이 되는 도덕적인 어떤 권리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인제 그것을 더 확장시켜서 인제 어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질서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질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짜증과 분노를 느끼는 거는 어찌 보면 인간적인 것이겠지만 그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합리적인 의심은 좀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제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 이슬람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태어날 때서부터 이슬람 교리를 계속 받아들였고 그래서 남성의 최고의 어떤 덕목은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고 여성이 당연히 인제 뭐 어디 혼자 장 보러 가서도 안 되고 항상 남성이 같이 해야만 하고 심지어 그 여성은 성인이고 그 남성은 정말 뭐 12살 13 살짜리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 미국에 와 가지고 인제 그 여자들이 혼자서 다 사방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엄청난 그 쇼크와 더불어 분노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의 질서하고 완전 배척되는 이상한 짓거리들이 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인간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한 분노인가 했었을 때에는 거리를 두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연 발생적인 질서에 대한 믿음은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 발생적인 질서 속에서는 사실 무질서도 약간은 포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슬람의 문제도 그거겠네요. 그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좀 팽배해 있는 어떤 문화가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말씀 주신 뭐 포인트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제 예 부분에서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이 아니고 다른 문화권에다가 자기 잣대를 들이대는 부분은 뭐 조금 좀 얘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 문화권마다도 사람들이 서로 편하게 생각하는 거리,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리도 다르고 친하게 걸어가는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다고 하니까 그 문화권마다도 좀 다를 수 있을 거고 같은 문화권, 같은 법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부분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저는 그 190쪽이 4장의 그 챕터 10인데 인류학자 이야기 나오면서 그 우분투 이야기 나오는 그 리눅스 OS 중에 하나로 개발되어 있는 우분투가 저도 나는 고들이 이런 뜻인 줄은 지금 이제 봤는데 인류학자라는 사람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이 학문의 특성이랄까 오지에 들어가서 고상하게 탐험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학문을 탐구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이 좌파가 되기 쉬운 학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렇게 나눈다는 게 그럼 잘생긴 남자가 있다. 그러면 여자들이 다 같이 나누고 예쁜 여자가 있으면 남자들이 다 같이 나눌 거냐. 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자유님 우분투 들으면서 말씀하신 거 갑자기 생각난 게 이 우분투가 이것도 해당하나요? 예를 들면은 왜 우리 어릴 때 운동회 할 때 그 다리가 불편한 장애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같이 달리기를 하게 되면 어쨌든 걔는 꼴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걔를 손을 잡고서 같이 꼬리점에 가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분투인가요? 갑자기 그런 그,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그게 그 약했던 애 아이 뭐 장애 가진 애가 뛰진 않겠지만 말하자면 막 잘 달려도 넘어져 가지고 왜 갑자기 뒤로 꽉 밀려 났거나 막 이런 경우에 같이 손 붙잡고 가는 경우 있고 이랬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손 붙잡고 같이 가줘서 똑같이 그 꼬리점에 들어왔으면 그 손 그 아이 하나 걔 손을 잡아야 잡 그 뭐라 뭐 잡힘을 당 뭐라 그래 걔 어쨌든 그 아이는 행복한가? 갑자기 나도 그 생각을 지금 하네요. 선영님이나 저 학생들하고 바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요즘 전국체전 이런 거 하면, 야, 공평하게 좀 참가도 시키고 해야지. 이래서 축구 시합 같은 걸 한다 그러면, 후보 애들이나 이런 애들도 적극적으로 내보내서 같이 좀 게임하게 하고, 두루두루 전부 공평하게 좀 참가시키고 하자. 어차피 그 뽑혀 나온 애들도 뭐 도를 대표하거나 뭐 구를 대표하거나 시를 대표하거나 이런데도 그런 식으로 운동 경기에서마저도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연장선상이 북한하고 뭐 같이 올림픽 뭐 출전을 하자. 뭐 선수 참가 못하는 사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더 대의를 위해서 희생해라. 이런 식으로 경쟁의 원리 자체를 사회 곳곳에서 다 이제 없애려고 하고 뭐 가치, 평등, 더불어 이런 거를 자꾸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발전시키는 어떤 과정이고 지식을 발견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쟁은 낙오되고 도태되는, 그러니까 부족한 인간이 늘 항상 1등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승자가 될 수 없다면 이제 떼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올림픽도 사실은 올림픽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게임인데, 이제는 뭐 그 국가, 그 종목 자체가 곧 내가 되고 막 빙의가 되잖아요. 우리 전체인 것처럼. 뭐 양궁에 금메달 따면 내가 꼭 뭐 양궁 선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막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나눠 먹고 싶고 뺏어 먹고 싶고 그런 심리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금 올림픽 얘기 나오니까 제가 또 쓸데없는 질문할게요. 무리님 나도 자꾸 죄송해요. 왜 엉뚱한 쓸데없는 데 거 흘러가는지 싫어하니까. 모르겠다. 있잖아 올림픽에서 왜 예를 들면 수영 같은 거 할 때 그 전신 수영복 못 입게 하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논란이 많죠. 예 그거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 나는 아까 이 전국체전에서 경쟁을 좀 없애자고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오히려 경쟁이라고 하는 게임을 자본주의 시스템을 그렇게 바라보는 게 더 문제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경쟁을 하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물을 주는 거야. 그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나는 탐구라고, 개인들의 탐구라고 좀 보는 게 더 낫다고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선택받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돈을 쓸 때는 아주 생산력이 좋고 싸기 때문만에 사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까 굉장히 좋은 표현을 했는데 내가 느끼는 효용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다양한 효용들을 충족하기 위한 것들을 각자 탐구를 하고 그 결과물들을 검증받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고, 경쟁이라는 것은 없애려고 하면 없앨 수 있는 게 경쟁이에요. 좀 이해가 좀 안 바로 이해는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인공적인 어떤 조건이라고, 동등한 조건을 놓고 달린다고 하는 어떤 그 게임을 상정했을 때 나오는 단어거든요. 경쟁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걸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경쟁이란 것의 룰도 바꾸고 목적에 따라 바꾸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뭐 올림픽 경쟁을 뭐 그 좋은 옷을 개발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의 능력을 보기 위한 거면은 전신 수영복 안 하고 하는 게 좋다. 그렇게도 했다가 그때 아니 좀 수영복 잘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룰도 바꿔보고 그런 경쟁 시스템은 뭐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건 뭐 내가 상황에 따라서 손 붙잡고 같이 골인 들어가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시장이란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적용될 범주가 아니라는 이제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쟁이란 것이 당연한 시장의 어떤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조금 다르게 좀 접근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모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경쟁이란 단어도 어쩌면 좌파 프레임의 단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건 자기 선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쟁이 시스템은 아니라 어. 탈출이 불가능한 거니까 인공적인 어떤 게임이 만들어진 게임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거기에 경쟁이 동의하는 게 여러분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정된 자원을 자기의 의지로 뭔가 조합을 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주변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에게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경쟁은 본인 스스로와 하던 옆에 사람하고 하던 주어진 자연 조건하고 하던 경쟁은 사실은 계속 있어요. 근데 그 경쟁을 이전에는 뭐 어쩌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경쟁 또한 삶의 일부분이니까 웬만하면은 더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회적 문화를 몰고 갔다면 어느 한순간부터는 이 경쟁이 나쁜 것 같아. 경쟁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어느 뭐 선사시대에 아니면은 뭐 옛날에 어느 뭐 야생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경쟁을 안 하고 풍요로움 속에서 살았었던 것 같아.'라는 식으로 판타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판타지가 자익적인 거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교 속에서도 이 충, 효 이런 거 강조하는 게 기존 질서 깨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깨지 말라는 거는 그냥 있는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 분수껏 살아. 그 얘기인 거예요. 역으로 또 이렇게 약간 좀 삐딱하게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유대교에 너무 심취하잖아요. 그럼 경제에 인제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는 중요하지 않거든. 아니, 시장과 경쟁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그게 진행이 되나요? 시장과 경쟁은 같이 발전해 가는 과정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자이든 타이든. 이게 뭐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냐면요. 오스트리아 쪽에서는 시장이라는 것을 경쟁의 시스템으로 본다기보다는 이제 지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달리 표현해서 경쟁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그 경쟁이, 음. 그러니까 이게 참 미묘한 건데, 음. 경쟁의 그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는 그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경쟁으로 받아들이면, 경쟁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불공정한 경쟁이야.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옳지 않다는 식으로 결론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언가 찾기 위해서 서로 막 고심하고, 아닌 말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바로 옆에 가게하고 경쟁하고 이런 측면으로 그 미시적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좀 더 거대하게 바라본다면 지식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게 그 자본주의가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것,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내가 그거 그렇게 발표했었는데 지식을 아무튼 찾아 나가는 절차 과정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경쟁이란 음. 단어를 이제 쓸 때 조금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 음. 좌익들의 논리에 좀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다.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주로 한다는 거죠.
아니, 네. 근데 오히려 자익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을 직면하게 만들고 대놓고 깨줘야 할 때도 있어요. 누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경쟁이라는 거를 야, 네가 선택한다고 해서 그러면 너는 경쟁을 안 한다고 생각해? 너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라는 쪽의 접근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계속 이 인제 그 꼭 뭐 좌파 우파 그런 걸 떠나서 어떤 현실을 도피해 가지고 극단주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채식을 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는 뭐 정말 그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숨만 쉬고 앉아 있을 거야. 왜냐면 풀도 먹어서 처음엔 동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다음에는 동물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대. 그래서 계란도 안 되고 우유도 안 돼. 좋아 그러면 풀떼기를 먹어. 풀떼기를 먹으라고 했는데 또 누군가가 풀도 아프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친대. 뭐 그러면은 인제 그런 어떤 그런 걸 하나하나씩 다 피해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죠. 정신분열증에 가까운 증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그래 너는 뭐 네 인생 어차피 알아서 사는 거니까 그냥 뭐 나한테 큰 피해만 안 주면은 어디 가 가지고 머리를 깎고 뭐 산이 뭐 중이 되든 뭐가 되든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너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그거는 현실을 직면하는 생활이 아니야. 현실을 직면해야 돼. 너는 태어난 순간부터 수많은 다른 어떤 여기 뭐 채팅창에서도 뭐 수많은 정자들 중에 선택받은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 난자를 뚫은 정자는 한 명밖에 하나밖에 없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탄생서부터 어떤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었고 그리고 인제 계속 어떤 경쟁 속에 있을 것이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떤 특정 자원을 다른 자원과 또 같이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고 취사 선택 자체가 경쟁 상태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하는 거다. 어떤 이 자연이 주는 절대적인 어떤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는 좀 수긍을 해. 안 그러면 너 뒤져.'라는 얘기를 좀 해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극단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정당화해요. 내가 히코노모리가 된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고 싶지 않아서. 음 그리고 내가 인제 어디 나가서 일을 안 하는 이유는 경쟁이 싫어서 그리고 내가 좋은 대학에서 떨어진 이유는 나는 경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안 함으로써 내가 선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인제 그래 뭐 수도승이 되렴 그러면 또 "수도승도 그것도 경쟁이야." 막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 빠지기보다는 '아 그냥 현실을 우리 좀 직면하면서 살면 안 될까?' 하는 게 저는 좀 더 합리적인 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러면은 반드시 경쟁에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존재, 그 소외 문제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그 사회 진화론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경쟁에서 무언가 잘 적응한 사람들은 어차피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탈락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 그 사람들을 뭐 도와줘서 일으켜줘야 될 것이냐. 어차피 그 사람이 소외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란 것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면 분명히 반동이라는 게 거기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렇죠. 경쟁처럼 그래서 보이지만 인제 함부의 사전이라는 기독교에서도 거죠. 강조를 하는 게 "Love your neighbors." 이웃을 사랑하라. 적을 사랑해라라는 사랑의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증오들이 있거든요. 그 섭섭함이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종교에 의존을 해서라도 돌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인제
박성현 씨라고 해가지고 백모 프로덕션의 그분이 설명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그 인류 진화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인간이 왜 이제 두 발로 걷기 시작을 했는가 했었을 때, 숲속에 남아있는 숲속에서 발견되는 이제 잉여 과일 같은 거를 미처 따라오지 못한, 그 숲으로 채집하기 위해서 미처 따라오지 못한 어린이나 노인을 위해서 다시 가져오는 데 있어서 네 발로 기었을 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발로 걸으면서 뭔가 이 쥐어진 거를 내가 거기에서 다 소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잉여 그걸 못 얻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데에서부터 인류는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당연히 경쟁을 하죠. 그 경쟁이라는 게 제가 말했듯이 꼭 반드시 서로 경쟁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과도 경쟁을 해요, 사실. 아니면 질서와 무질서 사이에서도 경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온전히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팀 스포츠를 이루는 것처럼 내 팀은 챙긴다라는 거죠. 그 팀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대 사회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경쟁만 강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지만, 상대편에서 너무 경쟁을 기피함으로써 병리적인 증상을 보였을 때에는 이거 병적인 증상이야라고 얘기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너 그거 정상 아니야. 부정선거로 돈도 벌고 있음. 이제 부정선거 얘기로 넘어갔어요. 아니, 실제로 경쟁이라, 나 경쟁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네, 이 단어. 나는, 좌파 프레임이라고 자꾸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실제 경쟁이라고 해서 경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경쟁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성취하고 싶기 때문에 참여한 거예요. 그게 어떤 거든 간에. 예를 들면 그냥 쉽게 표현해서 내가 1등을 하고 싶어서, 전체 1등을 하고 싶어서 지금 전체 2등인데 전체 1등하고 경쟁을 한다? 전체 1등짜리는 나랑 경쟁해 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만 나 혼자 전체 2등인 내가 나 1등 되고 싶어. 나의 성취력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1등을 한 건데, 그거 밖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이 1등과 2등은 경쟁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라는 거지. 실제로 그거 좋은 경쟁에 참여 포인트예요. 실제로 경쟁에 참여해서 열심히 뭔가를 발견하고 개척하는 사람들은 경쟁이라 생각하지 않아. 그냥 개척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이걸 하면은 돈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지 부자가 되고 싶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경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 그거예요, 이거는. 네, 경쟁은 경쟁이란 단어는 아까 모리님이 계속 말씀하듯이 뭔가 인위적인 결승점이 있을 때에 놓여 있는 게 경쟁인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나 시장은 인위적인 결승점이 없어요. 무한된 거예요. 이거는 그 경쟁이라고 사람들이 일컫는 어떤 발전의 과정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 내가 마음은 1등이지만 1등 하지 않고 노력도 안 했던 아이들이 쟤네 둘 갖고 경쟁하는 거야. 나는 그러면서 걔네들 1등해서 상 받고 장학금 받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생활 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인생 너무 경쟁적이야. 1등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거는 응? 왜 그냥 그 질투심의 또 다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경쟁이라는 거는. 난 여기 자본주의 사회 경쟁이란 말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네, 그 자본주의 사회는 프레이밍 하는 경쟁이 게 아니에요, 진짜. 거죠. 예, 예, 경쟁이라고 자꾸 아니, 프레이밍. 왜 화까지 되세요, 근데? 화가 나, 갑자기 듣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 이 경쟁이라는 단어가 너무 싫어졌어, 지금. 아니, 이거 쓰면 안 돼. 이 단어 쓰면 안 근데 돼. 선영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노출을 시켜야 하는 방법도 좋다는 식인 거니까. 맞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네. 좀 다른 측면의 어떤 얘기들을 좀 더 할 필요도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경쟁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탐구라는 과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미래를 찾아나가는 더듬더듬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똑 떨어지는 단어는 없네요, 진짜. 그러니까 뭐 똑 차라리 떨어진 단어는 없는데 똑 떨어진 단어는 없는데 누리도 생각해 봐. 내가 공부를 그러니까 하거나 경쟁이라는 뭘 했을 단어를 때 경쟁하기 위해서 난 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발전하고 싶고 내가 성취하려는 목표가 있기 그래. 때문에 한 건데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경쟁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이상해. 그러니까요. 그거를 응. 똑같은 말이에요. 자유를 우리가 자유라는 개념을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설명하고 하자는 거 마찬가지로 경쟁이라는 거 역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만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거는 지식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고 절차다 하고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있는 단어를 내가 싫다고 남들이 그렇게 나쁘게 쓴다고 해서 우리도 자꾸 같이 거부하고 막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떡할 거예요, 지금 대체할 맞아요. 수가 없는데. 맞는데, 나는 경쟁을 좋게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를 하고 이 책 읽다 보니까, 이 경쟁이라는 단어도 자빠 프리임식이 우리가 지금 낚인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단어가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도 세상 눈금 화가 나.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저희가 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 체제라고 해서 경쟁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더 완벽하고 좋은 체제일수록 자기 검열이나 돌아보는 거를 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에서는 좋은 경쟁이 있고 나쁜 경쟁이 있는데, 여기 저자가 말하듯이 모든 사람이 탐욕이 있는데 이 경쟁을 좋은 경쟁으로 한다면 자기의 탐욕이 반영되지 않고 건전한 경쟁으로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해치지 않고 자유를 해치지 않는 그런 질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사익 추구가 부정적이고 되게 나쁜 쪽으로 변질되다 보면 그것도 뭐라 그럴까, 더러운 돈이라 그럴까요?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완벽한 게 아니라는 그 의미는, 정당들도 여러 가지 정당이 있지만, 그렇게 우리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케인스주의는 좀 나쁜 것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좀 이단적인 자유주의처럼 수정 자본주의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유주의가 완벽한 게 아닌 거일수록 그런 부류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단한 질서 속에서 이거 자유주의를 이렇게 지켜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여기까지 할까요? 번개가 많이 쳐서 번개 네. 좋아요. 했어요. 번개 무서워. 네, 우리 빨리 멈춥시다. 우리 네. 집은 난, 번개 소리 안 난 들리는데 자유주의가 저 번개 완벽하다고 소리도 싫어하고 생각하지만 천둥 그건 소리도 다음에 얘기해요. 싫어해요.